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후 4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이죠. 최강욱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못 뵈서 좀 아쉬웠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겨주셔서. 자, 지금 시간이 4시인데 네. 윤석열 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한다라는 속보가 아까 들어와 있었어요. 왜 한다는 얘기는 없이 그냥 네, 한다고 말한 거예요? 일단은 공수처 영장 관련이다. 네.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관련 뭐 회견 내용일 것이다. 이런 거. 뭐 공수처 수사권 논란 다시 또 언급할 것 같다라는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잠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원님. 예, 예. 예, 어제 이제 다 왔습니다, 진짜. 10차 변론 기일 있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변론 예. 그걸로 끝. 예. 이제 선고 남게 되는데 뭐 예상하셨죠, 일정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는. 예, 예. 일단- 제 생각보다 좀 늦어지긴 했는데 네. 저는 2월 마지막 날 선고하고 끝낼 거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좀 더 갔네요. 그거보다 좀 더 갔지만은 이제 3월 중순까지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3월 있죠. 15일은 절대 안 넘길 거고 아마 선고일이 네. 3월 10일 언저리에서 되지 않을까. 3월 10일 언저리. 그러니까 뭐 3월 그러니까 빠르면 11일, 3월 7일 금요일, 늦으면 한 3월 13일 수요일 정도? 네.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까지 10차까지 있었던 이제 변론, 뭐 증인도 나왔고 16명인가요? 나오고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분석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들 나오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총정리를 해보면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충암파. 이쪽 사람들의 증언은 좀 예. 윤석열에 유리하게 좀 나갔던 것 같고 예. 또 한쪽에서는 아유 내가 이제 조사 받은 데다 얘기한다 이런 스타일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얘기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충암파의 증언이 좀 도드라지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좀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뭐. 예. 쓸데없는 짓 했고 매만 본 거지. 그게 뭐 의미 있는 얘기로 기존에 네. 나왔던 다른 진술들이나 주장을 엎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증언은 한 개도 없었던 것 같고 김용현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만 오히려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예. 윤석열 본인한테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뭐 그다지 네. 별 성과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렸던 바는 그렇게 부인하고 딴소리하고 하면 뭔가 이걸 쟁점도 좀 흐트러뜨리고 네. 그다음에 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뭔가 진행되고 그랬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쟁점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시선이나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식의 반응이나 대답을 했기 때문에 금방 반박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뭐 사실은 인원위안만 안 쓴다고 했다가 보니까 뭐 그러게요. 바로 인원위안 썼던 말 썼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네. 이 국무회의 이거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출세시켜주고 뭐 믿었다는 사람들 위주로 증인 신청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걸 통해서 뭔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변호인단이 일단 너무 화려하고 아주 능력 있더라고. 좀 팀킬을 하더라고 정말 돌아가면서 변호인단이 팀킬을 하고 네. 변호인단이 팀킬을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본인이 또 자백을 하는 장면들이 자백. 또 많았어요. 변호인단의 질문이나 주장과 다른 얘기를 네. 갑자기 꺼내가지고 뭐 저 경찰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상의하지 않았냐 이런 안가에서 얘기들을 안가해동에서 그리고 김용현하고 변호인단은 부인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자차하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으로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훌륭해요. 팀킬. 윤석열 본인도 막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위치 확인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김용현 그렇죠. 여인형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셈이 그걸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됐던 거. 자기가 시킨 게 아닌데 네. 걔들이 이상하게 무례한 일을 벌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아니 그게 뭐 저기 홍장원 차장 얘기가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얘기들이 윤석열 너무 많아서. 총장한테 전화했고 여인형하고 통화해가지고 예. 명단까지 받았고 막 이렇게 해서 윤석열부터 시작이 된 그러니까 건데 지금 드러난 걸 보면은 윤석열이 그날 되게 바빴잖아요. 예. 개헌 포고령 읽고 내려가서 계속 전화질하고 있었더만 보면요, 그죠? 특전사령관도 여러 번 전화 받았다고 네. 그러고 수방사령관도 전화 전화 계속 받았고, 괴롭혔고, 조지호 예. 전화 받고 예. 여인형한테도 전화했을 여인형도 거 전화 같고, 받았을 김용현 전화했지. 그러니 뭐, 전화기 불났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 지시를 자기 딴에는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다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랄까 반란을 성사시킬 만한 어떤 배짱이나 지략이 없어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 네. 그다음에 본인의 독성과 오만, 그리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쫄보로서의 특징,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겁은 많은데 이거를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해야 되고 성사는 시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나타날 일 초조하게 계속 전화질하는 거죠. 그렇네. 닥달하고 막 그렇죠. 윽박 지르고 네, 그게 이제 소리 지르고. 초조하고 겁나니까 하는 일이지. 그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아니 김용현 정도만 돼도 네. 그냥 노상원한테 전화해서 야 이제 어떡하냐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끝났네. 근데 윤석열은 김용현한테 야 내가 천병하자고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 여지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보고. 법전 뒤지고 참. 저 참모총장 뭐 저 국방장관 앉혀놓고 또 예. 경찰청장 전화해 가면서 다른 일 없는지 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또 뒤집을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찾아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정영식 재판관이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 사람도 웬만하면 좀 도와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말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이 다 이제 손절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윤석열의 이런 모습을 쭉 보면은 그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그 증언에 그런 게 없으면은 예. 뭐 어떻게든 김용현한테 다 넘기고 빠져나갈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거 뭐 홍장훈도 그렇고 조지호, 또 곽종근, 또 수방사 쪽 사람들, 간부들 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예. 전화를 받았거나 예. 그런 증언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맨 처음부터.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병력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예. 특히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열려져 있는 방송망으로. 예. 그리고 지금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에 말을 바꾸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해서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져들던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겁나고 하니까 이게 국힘 쪽에서 하자는 대로 뭔가 이렇게 맞춰주면 네. 뭐가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끌려가는 것 같던데 그 참 딱하더라고요. 전적으로 이용당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던 부하들이 저 텔레그램방 같은 거 다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말이 그렇네요. 되냐? 수방사 일경비단장만 하더라도 네. 아니 제가 뭐 그렇게 저희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근데 내 부하들의 지휘관이고 부하들이 직접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하냐. 조성현 대령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707 특임단의 구성원들도. 네. 근데 진해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삼각지 길거리에서 눈물까지 뭐 흘리는 신용을 하면서 부하들을 뭐 저 걱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다가 그랬죠. 나중에 말 바꾸면서 저거 하는 걸 보면 나름 그래도 707 특임단 부대원들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야 저 수방사 일경비단장만도 못한 저런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현태 대령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예. 국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추측이 되거든요. 김현태 네. 대령의 태도를 보면 저는 국힘 의원들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호해줄 수도 없으면서 그 어떻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용만 하는 거지 무슨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냥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말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밑에 부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뭘 말을 바꿔도 좀 기술적으로 바꿔야지. 그거를 케이블 타이를 사람들 포박하려고 갖고 왔다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 문 걸어 잠글라고 했다 그러는거 실제로 안 되죠. 감은 거는 또 소방 호스로 감았잖아요. 호스로 감고 뭐 청테이프로 감고. 네, 청테이프로 감아놓고. 막 그러고 그러니 있었죠. 그런 거짓말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해대니 아,
그게 본인한테 무슨 저는 김현태 대령이 그냥 그렇게 이용당하고 뭐 저기 나락으로 빠지는 것도 좀 불쌍하지만 네. 저런 식의 행동을 보임으로 해서 그냥 첫날 얘기했던 그 태도만 유지하고 있었어도 그 중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은 그냥 빼도 박지도 못하게 중요임무 종사자가 그렇네요. 돼버렸어요 스스로. 야, 그러니 아유 참.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이거 민주당에서 회유를 했다. 곽종근 회유를 했고 그걸 뭐 김현태가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전혀 뭐 여론을 움직이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태도가 네. 모든 걸 다 말해준 거죠 뭐.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요행으로 쓰리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가 진급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다가 네. 그거에 일종의 홀린 셈이지. 그걸 많이 후회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설득력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네. 그거를 뒤엎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거짓말로 뒤엎는다는 게. 그래요. 김현태 단장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떻게 바로잡힐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증언할 때는 윤석열 이 피청구인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예. 나가서 홍장원 전 차장 할 때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뭐 국회에서 했던 얘기, 예. 또 조사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국무회의가 이게 제대로 안 됐고 또 다 반대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를 안 보려고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안 보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한덕수 씨가 어떤 예. 입장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덕수 조태용 네. 거기가 이제 한덕수 조태용 최상목 이런 어떤 고위직일수록 더 이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윤을 위한 얘기보다는 자기가 살겠다는 얘기 위주로 지금 다 그렇죠.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세 사람이. 아하. 그럼 윤 입장에선들 왜 실망과 배신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게 보기 싫었을 거고, 그 자기가 앉아 있어 봤자 뭐 바뀌고 반박할 만한 뭐 여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관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을 윤인들 모르겠습니까? 그 관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쨌거나 그 승진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는 네. 그 상황 적응력이나 어떤 그 변신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한덕수 총리는 야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윤은 뭐 그런 점도 뭐 마음에 걸렸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하지 조태용 원장하고 상의 안 한 것도 그때부터도 이미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어제 왜 그 참여했던 네. 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저기 우리 저 박은정 의원이나 예. 부천의 그 누구야? 김기표 김기표 의원이나 네. 얘기를 들어보면 형사법정에서 태도가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 태도와 확연히 달라 보이더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쫄아 있고 본인이 범죄자로서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상황 인식 속에서 사람이 좀 무너진 것 같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뭐 지 자리도 모르고 증인석에 가서 앉아 있다가 뭐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소리까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법정하고 형사법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헌재 법정은 어쨌거나 대심 판정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나름 이렇게 좀 화려하죠. 근데 일반 형사법정은 본인이 누구한테도 익숙한 공간이긴 한데 본인의 자리가 정반대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심리적 충격이 컸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법정 안에서 피고인한테 눈물하리고 호통치면서 그걸 제압하는 쾌감을 느끼면서 검사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 반대 입장에 섰을 때의 어떤 두려움, 당혹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을 거고. 현타가 왔어요. 그렇죠. 진짜 현타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아하. 여러 가지로 좀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을 만나서 거기서는 여전히 또 이제 불러가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이 이제 체포 명단 작성 시간, 뭐 장소, 재작성된 경위 이걸 계속 따져 물으면서 이른바 이제 신빙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오죽하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야 이거
보좌관한테 정서시킨 게 너무나 천만다행이다 이런 다행이다. 얘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로 보아 음. 내가 혼자서 보안으로 몰래 했으면 내가 예. 다 조작했다고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은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예. 고등학교 친구. 아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또 어떻게 저 또 홍장원 증인 같은 사람은 다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자기들이 뭐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뭔가를 쥐고 있을 때 하는 거지. 예. 그래도 저게 변호사 생활을 그래도 하고 법조 생활을 꽤 했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모양일까? 이거 딱 팀킬이에요. 팀킬이에요. 예. 어제 윤곽근 변호사가 홍장원 전 차장한테 뭐 직접 질문을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똑같았어요. 지난번 나왔을 때랑 어제 나왔을 때는 똑같이 예. 홍장원 차장은 그러니까 이게 질문 들으면서도 예. 뭐 기가 차다는 그런 표정, 그런 느낌. 그리고 저 앉아 있는 자세도 보면 되게 안정돼 있어. 처음에는 저게 등에 기대고 못 앉았어요. 아, 근데 두 번째 오니까 딱 편하게 앉아서 그냥 그래 얘기해 봐라. 뭐 이런 거잖아. 다 받아줄게. 저 들어와. 뭐 이런 거. 윤갑근은 등에 못 대잖아. 아, 그렇네요. 네. 공세적으로 뭔가 이제 다급하게 물어보고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조지호 청장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조지호 청장한테 질문하는 윤석열 쪽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 근데 좀 너무하다. 선망 증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사받을 때. 글쎄 말입니다. 정말 예의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참 이거 너무하더라고요. 저는 선망 증세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은 뭐 정말 너무나 병세가 위중하거나 뭐 그럴 때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이럴 때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증세이기도 한데 조지호 청장한테 선망 증세 있을 때 조사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좀 투병 중인 사람한테 할 얘기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당신 치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저 투병 중인 사람이고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네. 그 바라보기에 뭐 본인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저런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 저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네. 이해타산에만 밝은 거지. 그러니까 이 폐렴 증상까지 있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망 증세는 없었고 쉬면서 조사 받았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0차 변론까지 쭉 마무리가 됐지만은 뭐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서도 뭐 우리 이제 의원이 아니고 다 요원들이다 이렇게 우스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번 헌재 과정을 거치면서 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변명, 이런 식의 개변을 쏟아낼 수가 있을까? 그냥 그야말로 민낯을 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습 보면서 야, 황교안에 이어서 윤석열도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중국 개입설 얘기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나라 위신이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든 나의 어떤 부와 권력만 유지할 수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네. 뭐 그런 거고 참 슬프죠. 그게 이번에 야 우리가 이 정도였나 너무 놀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지배받은 거잖아요. 지배받았죠. 그랬다는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간에 갖고 계셨던 어떤 지배 엘리트에 대한 환상을 좀 확실하게 좀 깨셨으면 저는 진짜 그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요. 노상원 수첩까지 내용이 좀 공개가 돼가지고 의원님이 이름이 저는 없었죠. 전 등회 품에 등에 보면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상 뭐 이게 수거 대상이니까 이건 뭐 원래 행인 3이지 그 정도면 아니 포함이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이 딱 명확히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백수니까 별로 뭐 이런 취급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요원이시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섬뜩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 잡아 수거를 해서
다 뭐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장기 집권 계획까지 플랜까지 다 짜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수첩에 들어 있는 게 에이 설마 무슨 공상과학 같은 소리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정말 실행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첩 내용은? 모든 걸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진 않았을 것 같고 음. 어떤 본인이 나름의 그 기획자로서의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네.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번 계엄 상황에서 동원된 계엄군 중에 정보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일이었거든요. 이게 순전히 노상원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네. 어찌 보면 네. 그러면 노상원이 거기서 그 사람 자체도 별로 이렇게 일반적인 그 성정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같고 거기서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그냥 정말로 사람을 물품으로 대하는 이런 사고 방식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군에서 인격이 왜곡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왜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훈련 상황이 되면 상황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 거기 이제 네. 뭐 병력 손실, 그다음에 음. 병력 보충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개념이. 병력 손실. 네, 딱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기 뭐 볼펜이 10개 있었는데 2개 줄어들었으니까 연필이라도 갖다 채워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애초에. 근데 그거를 노상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슈퍼파워를 가진 지배 엘리트로서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신나서 쓴 것 같더라고. 이거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이거는 복사시키고 예. 저쪽에다가는 먹을 거에 약 타고 뭐 얼마나 신났을까. 직간에 무슨 그 시나리오를 구상하면서 이래저래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감독, 영화 감독의 모습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자, 그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수첩 내용 하나하나 진짜 그게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실행이 제대로 됐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정말.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니까 정말 다들. 그렇죠. 참나. 그냥 진짜 복사니까 복사.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게 1차고 뭐 2차가 뭐 수천 명, 뭐 3차 또 수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같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정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한국판 킬링피드 될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끔찍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다. 예. 그리고 발빠른 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걸 저지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단전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예. 또 소방을 통해서 단전 단수 얘기를 이상민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걸 경고용 아니면 뭐 메시지 계엄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는 이거는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반박 주장일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예.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전혀 아니죠. 음. 이건 뭐 아니 그리고 그냥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를 그러면 파면 안 시키고 돌려보내면 그러면 또- 자기 말대로 연습용 경고용 계엄을 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또 이제 연습으로 또 할 수 우리 있고 같아도 계속 또 하겠네. 연습. 그리고 연습. 이번에 또 이제 걸리면 또 연습이라고 이번에 그러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헌법재판관들 다 끌고 와서 노상원 야구방망이 앞에 앉혀놓고 이런 불어. 일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어디 중국에서 왔지 뭐 이러면서 중국 지시 받아가지고 니네 한 중국 거지. 지시 받았냐? 어떻게 이- 시진핑한테 욕해봐 이거부터 하면서 아주 가관이겠네. 그래요. 그래서 이 10차까지 쭉 오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뭐 최후 변론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무제한으로 최후 진실 기회를 주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거기 서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닌가? 좋죠. 윤석열은 말을 할수록 좋다니까. 예. 말을 할수록 얼마나 길게 할까? 예, 좋은 일이고 예. 어차피 팀킬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그 피청구인 윤석열 측 대리인의 네. 그 최종 변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그 법정에서 현출했던
네. 소위 시체말로 개소리의 종합판이 나오는 건데 개소리가 좀. 그 부정선거 부분 당연히 이제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해서 할 거고 예. 사실은 부정선거 부분은 이 탄핵 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거를 가지고 상당 부분 아마 소비를 할 거예요 시간을. 아. 그리고 정작 이제 이 사실관계나 증거에 관해서는 예. 다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절차적 흠결 같은 거 따지겠죠. 뭐 아. 왜 이거를 증거로 채택했느냐. 예. 그다음에 뭐 홍장원 씨한테 했던 뭐 지엽적인 얘기들, 뭐 시간대가 분별로 따져보면 안 맞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할 텐데. 아 그래요. 뭐 다음 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아 이번에. 아 모르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 마지막 이제 최후 진술을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용도의 내용만 채워져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좀 거 그렇게도 있죠. 예상은 좀 어떻게든 선동해 해봅니다. 보려는 그런 예. 얘기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의원님도 결론은 탄핵 인용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죠? 네, 당연히 파면돼야 되고 그거는 과거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박근혜가 있었고 네. 이번에 윤석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 때 예. 제가 처음부터 이건 8대 0으로 무조건 만장일치로 파면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왜 정말 안 믿으셨어요. 박근혜가 다 임명한 재판관인데 그게 가능하냐. 맞아요. 이걸 되게 불안해하셨었거든요. 지금 되짚어 보면. 근데 저는 아니 법조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겁나서도 이거 저기 기각 못한다 한 사람이라도 제가 네. 자신 있게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나마 이 사람은 혹시 기각판에 쓸 수도 있어라고 했던 대표적인 그러니까 가장 극보수였던 사람이 박근혜 때 재판부에는 안창호예요. 안창호. 지금 인권위원. 지금 인권위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안창호. 예. 지금 그 안창호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을 대상으로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정영식? 정영식이잖아요. 그러면 안창호하고 정영식을 네.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더 수구적이에요? 누가 더 극보수예요? 안창호가 훨씬 심하잖아요. 예. 그러면 유언 위법 사실을 놓고 보면 박근혜의 유연성 위법성과 윤석열 내란의 유연성 위법성이 누가 더 무겁습니까? 윤석열이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질은 윤석열이 훨씬 나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걱정되는 재판관은 네.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사람이야. 예? 박근혜는 죄질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네. 재판관은 훨씬 더 비합리적이고 극우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때 박근혜 때도 네. 안창호 씨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파면에 가담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헌재의 후일담으로는 안창호 씨가 결정문을 자기가 쓰게 해달라. 내가 쓰겠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안창호도 그랬는데 예. 정영식이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는 게 네. 그냥 법리 다 떠나서 이런 구조만 보시더라도 예. 명백히 파면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파면이다. 8대 0 파면이다. 자, 그래요. 지금 그래도 지금 박근혜 때도 사실 진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걸 봤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뭐 그때 이정미 재판관 이제 그 소위 그룹부 사건 유명했는데 네. 그게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할 때도 그렇고 헌재에서 저기 할 때도 앞에는 이제 되게 우리가 듣기에 불안한 얘기들을 쫙 맞아요. 얘기하거든. 예, 얘기하죠.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 다음에 그러나 이런 점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인정되고 네. 그래서 헌법소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예. 파면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갈 텐데 박근혜 때는 앞에 그나마 쓸 말이 뭐 이런 거는 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변호인들이 워낙 맹활약을 해가지고 써줄 말이 없어. 써줄 말이. 거기다 써줘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투표 용지는 분명히 형상 기억 용지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선관위는 중국의 개입의 흔적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씁니까? 뭘 쓸 말이 없어요. 그렇네요. 써줄 말이. 그리고 뭐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그런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예. 추스리고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안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중순에는 끝이 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뭐 윤석열 쪽 대리인단의 이 긴급 기자회견 내용 뭐 정리해 보면요, 이게 네. 지금 불법 구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불법 구속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굳이 저희가 뭐 여기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그거를 뭐 숨기고 말고 의미가 없는 것이 윤석열이 검사할 적에 네.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남발하다가 아, 그 기각당한 거 엄청 많거든요. 예. 뭐 그거 다 일일이 다 밝히고 보도했나요? 기자들이? 음. 그거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받으면 될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거나 말거나 아하. 어차피 일관된 결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아무 의미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게 뭐 큰 일이라고. 그러게요.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은 조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올렸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기각된 영장 뭐 이런 얘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죠. 그래요. 윤석열이 제일 잘 아는 분야입니다. 지금 긴급 기자회견 열고 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이 상황 탄핵 심판 상황에 대세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보고요. 아까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좀 기회주의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검찰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사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거 좀 시간 끌기 용이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검찰이 살려면 예. 정말 열심히 수사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한번 뭐 세게 물어뜯을 거다 이런 말씀도 네네. 하셨잖아요. 김건희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근데 지금 명태균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 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딜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 분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내란 사건이 헌재에서의 파면 결정으로 관심이 조금 식는 걸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명태균 사건으로 올마오기를 기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뜨거우면 네. 검찰 너네는 뭐 했는데 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올 거고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지금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사건을 최대한 키우고 최대한 검찰 기자들을 활용해가지고 내용들을 막 흘릴 겁니다. 이것만 계속 보도가 되게. 기사 분량을 조절해야 되니까. 아. 예. 그 용도로 중앙지검으로 갔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예. 그런 술수에만 능한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면 이건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조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에 또 하나 존재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에요. 응? 예산 어떤 심의권과 네. 저기 법률안 통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별도의 어떤 정치 집단 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집단이 노리는 바는 뭐 본인들의 그 권한을 최대한 그 늘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키우고 네. 뭐 최소한의 범위라도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고 이게 그냥 목표인 조직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직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일단 제일 본인들한테 희망적인 방향이 되려면 네. 검찰 출신이 다시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고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제일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소위 윤석열 사단이었다가 친한계로 분리돼서 물먹은 검찰 고위 간부들은 그게 가장 큰 소망일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은 그냥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나마 여지가 생기려면 네. 검찰 구성원들 입장에서 특히 정치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검사 경력 뺐던데 책에서. 그러니까 그거 그랬던 어쨌든 하여튼 그게 제일 좋은 일인데 예. 그렇게. 그러려면 네. 한동훈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 되게 이게 유용한 사건이죠. 한동훈의 경쟁자들을 다 껍데기를 벗기고 그 돼지 잡는 사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 지금 뭐라도 지지율이 한동훈보다 앞서고 있는 예. 사람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고 예. 그러면 김문수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문수는 얼마든지 확장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나중에 예.
해볼 만한 상대가 되고 아웃시킬 수도 있다. 아, 그럼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도 이 그렇게. 사건은 되게 유용한 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할 당연히 열심히 해요. 그거를 최대한 그렇네. 노이즈를 만들어야지. 아.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로부터 이제 야 그래도 검찰이 뭐가 일을 하니까 뭐 네. 제대로 성과가 나고 네. 하는구만. 저들 왜 여태까지 저러고 있었어? 그 앞으로 민주정부가 돼서 사람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서 계속 일 시키면 되겠네라는 상황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 안 예, 망하려면. 예. 그러려면 늘 해왔듯이. 가장 좋은 소재가 김건희 윤석열이지. 어차피 끈떨어지고 지네들 예.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데.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관망은 할 겁니다. 이제 예. 이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측이 집권을 할 네. 그러니까 정권 탈환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향후 출범할 새 정부한테 흥정할 수 있는 카드로 좀 남겨둘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저기 가지고 있다. 요거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해체하지 말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그야말로 지난번에 뭐 적폐청산 수사 네. 할 때처럼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잘할게 네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노영희 변호사는 저희가 잠깐 전화로 예. 긴급하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오늘 면회 마치고요. 아, 예. 지금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휴게소에 잠깐 내렸대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예. 아 그래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암호가 뭐죠? 이게 암호가 뭐였죠? 아 있군요. 예. 자 전화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못 타시면 안 되니까 한동훈 전화예요? 암호를 몰라? 20자리라서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자 긴급 연결 노영희 변호사 전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노영희 변호사 신호는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네네. 네 박종호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아 지금 여기 고속버스 아니에요. 다시 올라오셨어요? 휴게소 네, 버스 갔다가? 타고 지금 휴게소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이에요. 올라와 있어요. 여기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들었어요. 그래요. 안에 승객들도 좀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예. 네. 자 오늘 명태균 씨를 만나고 창원에서 지금 올라오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네. 명 씨를 만나러 간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그 내란국제 특위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고 네. 지금 오세훈이나 뭐 홍준표 씨 관련해가지고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올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진실을 조금 들어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인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려고요. 예. 그래요. 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만나셨어요?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예. 꽤 오래 만나셨는데 네. 명태균 씨와 나는 뭐 대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시켜 줄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요? 사실은 이제 얘기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박범계 의원이 박범계. 저 바로 다음 시간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박범계 의원하고도 같이 셋이다 그냥 볼까 하다가 박 의원님이 장소적견 변경 신청을 해놔서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또 미리 정해놓은 인원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못했고요. 네. 이제는 근데 장소적견 변경은 또 교도관 2명이 서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듣고 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는 내가 가는 게 별로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거기는 참석을 안 했고요. 네. 박범계 의원하고 저하고 정치적 레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너는 필요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명태균 씨가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너무 애송이어서 정치적으로는 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내가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요한 메시지 좀 주십시오. 오세훈 홍준표 씨 관련해가지고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만난 적 없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아들 얘기 나오니까 막 만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한번 통화했다고. 오세훈 시장도 뭐 한 번, 두 번 그랬다 그러다가 또 만나는 게 나오니까 또 갑자기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한 증거들이 다 있다. 녹음도 있고 통화도 있고 다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다 있다 그다음에 뭐 자료가. 톡도 있고 문자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톡도 있고 문자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네. 처음에는 뭐 김건희 씨한테 이런저런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비상계엄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처음에 하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는 근데 또 실제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통화. 진짜 그게 녹음 파일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어요. 48분 통화. 예. 예, 그랬더니 진짜 있다. 녹음 있다. 파일은 그건 존재한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증거가 없는 건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또 중요한 게 예. 지난번에 자기 톡에 뭐 140명의 정치인 명단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140명. 근데 이번에는 30명을 더 굳이 콕 찍어서 말을 하면서 30명. 30명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인지. 지금은 이제 그 자기 관련해가지고 30명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치적인 생명을 다 끊길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자기 변호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노영이가 이제 너무 자기 말에 대해서 상황을 잘 이해 못하니까 빨리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나 자료들이 전부 다 변호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를 만나서 빨리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 확인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함께 이제 하자.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제안도. 제안을 좀 그래요. 했죠. 그러면 이 140명 중에 30명 특정해서 네, 정말 네, 이 사람들은 진짜 끝난다. 내가 이제 그렇죠. 이번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번 특히. 대선 관련해서 30명 끝난다. 예.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30명 네. 끝난다라는 거고. 사실 명 씨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통해서도 뭐 이제 오세훈 홍준표가 고소한 걸 알고 분하고 화가 나서 3일 잠을 못 잤다. 네. 하나하나씩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도 했었는데 예고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입장을 오늘 노영희 변호사 만나서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한 셈이 됐네요. 그렇죠. 명확하게 그리고 본인이 되게 억울했었었는데 예. 지금 그 검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되게 화가 많이 나가지고 검찰이. 그 검찰이 그때 변론 준비기일에서 자기가 내용을 좀 공개해라. 그 당시 자기에게 증거인멸 회유했던 그 전자레인지에 뭐 핸드폰 돌려서 없을 때 그랬냐 뭐 이런 등등의 말이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녹음해놓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한번 공개되면 다 뒤집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죠. 검찰의 그런 행태 이것도 좀 검찰의 행태 드러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 예.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뭐 어차피 권력을 잡게 되는 쪽으로 눕는 게 검찰의 특성이긴 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조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네들이라는 건 검찰이거든요. 이제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민주당을 위해서 쓰겠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를 죽이려고 하는 게 검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인데 검찰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쪽에 힘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이런 식으로 노선을 반대로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요. 민주당의 경고 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경고를 한 셈이지 아까 말하자면. 뭐 30명 정치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이름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뭐 20명 정도에 되는 여기는 명확한 명단 좀 얘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명단을 제가 거기서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되게 유력 정치인들 30명 대신 끝났다 3명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럼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얘기, 뭐 입장 이런 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것도 본인이 얼마든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자기가 지금 다리가 이제 무릎이 재건 수술 받아야 될 정도인데 제가 지난번에 접견 갔다 와가지고 명태균 씨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잘 지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하게 됐다. 자기는 지금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나가가지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노영이가 말을 그따위로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자기를 수술 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다리를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은 아예 못 쓴다고 하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밖에서 치료를 받으면 네. 보조기구를 쳐서라도 가서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거를 다 진술을 하겠다. 예, 그렇게 의지. 진술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것이다. 예, 아. 자기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건 관련해서 무죄는 안 나오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거 갖고 매우 화를 냈어요. 이거 돈 관련된 거 정치인들.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 예. 자기는 돈 한 푼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들의 말만 믿고 네가 내 변호사도 내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내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자기네 변호사도 좀 대강 그렇게 말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자기 변호사한테도 막 좀 불만이 있고 뭐라고 했다? 나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명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수사가 될지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명 씨가 지금 이제 조기 대선 판 이걸 또 자기 이 입이나 아니면 자료로 뒤흔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은 공익제보자 안 시켜줘도 된다. 난 공익제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정확히 했고요. 대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제가 진실을 밝히고 싶다. 지금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가 하는 말 중에는 자료 없이 하는 말 하나도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절차에 참여하겠다. 나오겠다. 다리만 괜찮으면. 다리만 괜찮으면 나오겠다. 다리 수술 받고 한 열흘 정도만 치료받게 해주면. 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아니세요? 네. 어디쯤 지나고 계십니까? 선산 휴게소라고 여기 아까 좀 전에 됐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몇 시에 도착하세요, 변호사님? 2시간 있다가 도착할 것 같아요. 2시간 있다가. 오늘 금요일 이제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다녀왔고 저는 다녀올 때마다 지금 뭔가 하나씩 진실이 저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실제 명태균 씨 말을 들어보아도 요즘 숨이 일관하게 나오는 얘기들은 항상 있어요. 자기는 자기 돈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진실이 뭔지 우리가 지금 섣불리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라도 나머지 이제 정치인들의 행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중간에서 직접적으로 막 누구에게 전화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명 씨가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와 더불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 씨한테 속지 말아라, 명 씨한테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본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니까 증거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들어보면은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예단 갖지 말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검찰의 손에서 묻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이 너무 멀어서 휴게소 2번 쉬잖아요. 창원 고속버스로 다니면. 그런데 참 이게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들어봤는데 명태균 씨는 마음을 확실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에 대한 태도가 지금 애매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어떤 배신감 이런 걸 지금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활약해 주기를 기대하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자,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명 씨의 이런 증언, 객관적인 자료랑 매칭만 된다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명태균 씨가 저쪽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일종의 컨설팅을 해준 거잖아요. 여론 조작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정치 집단,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속성 이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걸 뭉개고 미루고 싶어도 명태균 씨가 계속 자료를 내보낼 것 같아요. 바깥으로.
도저히 안 할 수 없게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조용히 그냥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눈치고 그냥 뭐 대선 때까지 손에 쥐고 흔들다가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거고 오로지 유일한 가능성은 이제 너무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김건희가 꼴인 되는 것보다 민주당의 집권 상황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고 네. 그거를 이제 손에 쥐고 카드로 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과거에 무슨 뭐 저기 휴대전화 뺏기고 들어가서 뭐 저 황제 조사하고 저기 하는 신용하고 나오고 뭐 이런 플레이는 전혀 안 하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네. 정신을 혹 다 빼놓고 그렇죠. 아예 이 내란 숙의 이 재판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 검찰도 검찰이지만은 예.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걱정해요. 아. 여태 지금 뭐 내란 상황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했잖아 지금 검찰 기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굶주려 있는 면이 있을 텐데 얼마나 또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뭐 독국물인지 예. 실제적인지도 모르면서 막 써댈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언론 보도량도 상당히 많아지긴 했죠. 명태균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되자마자 그렇지까 계속 쏟아지고 확 있더라고요. 달라지잖아요. 아주 내란 사건으로 검찰발 기자가 거의 없었거든. 맞아요. 네. 근데 아, 이번에 그렇네. 이제 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네. 되고 아까 언급한 30명 얘기는 저희가 한번 처음 오늘 전 들은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예, 예. 120명, 140명까지 들었는데 30명 특정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다. 30명은 어떻게든 이거 내가 끝장내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급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죠? 아 여기도 30명이 A급이고만. 여기 수거 대상들이 네, 있는 수고 대상 A급이 명태균의 수거 대상. 자, 이 30명 이걸 저희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명태균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우리가 당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박용진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예, 예.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전 화면 보고 사진 보고 이러니까 너무 그림이 좋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예.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서로 이제 뭉쳐서 내란 상황 종식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의기투합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될 일이죠. 네. 하셔야 될 일이고 음, 결국 그런 거죠.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염원하는 지지자 입장도 네. 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단단히 이 대우를 흐트리지 않고 가면 네. 우리는 무조건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장담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도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범보수지 계열의 표를 다 합쳐보면 그때도 우리 표가 더 적었다. 네. 문재인 후보가 41.1%가를 득표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최대한 폭을 넓히고 네. 그리고 여러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서 최대한의 득표의 범위, 득표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에 임해야지 처음부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누가 저 내란 세력을 찍어주겠냐 이런 생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항상 뭐 관점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근데 기왕이면은 표를 많이 얻어서 압승하는 게 좋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압도적인 승리. 뿌리를 뽑아내려면 압승. 예. 압승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압승을 위한 행보를 저는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했다.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우클릭으로 보이는 뭐 얘기들도 그렇고 그런 구상하에서 아마 움직이는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네,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 세력들이 함께 뭉쳐서 네,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한 이 그럼요. 걸음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느 대선이든 뭐 예. 중요하지 않은 대선이 없었지만 이번은 진짜 눈앞에서 내란을 벌여놓고 지금 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 상대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진짜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말 또 더 혼탁해질 수 있어서 네. 만약에 뭐 50대 48 이렇게 이겼다 얼마나 또 거의 뭐 형상기억 투표용지가 아니라 뭐 어디
자동 기표 투표용지까지 막 나올 거야 아마. 로봇 투표설까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래 또 뭘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이 부정선거를 할지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벌이나 지금 무슨 저기 수구 기득권 종교 집단이 배후 조종해가지고 그 족보를 내세워가지고 얼마나 또 세상을 또 시끄럽게 하고 부탕질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예. 이게 포위 전략, 음. 포위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압승을 위해서 시민들이 가야 할 또 응원해야 될 방향이 어딜까 이런 것도 좀 함께 늘 전략적으로 고민하면서 네. 분노할 지점에 확실하게 분노하지만 또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또 차가운 마음으로 네.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뭐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서 또 네.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네,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 행보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읽힐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지금 제 느낌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당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행보 자체가 성장을 얘기하고 네, 예. 또 우리 성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그게 결국에는 기본 사회로 예. 가는 방향이고 성장을 통해서 또 간다 이런 얘기를 상속세 하니까 조정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걸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허를 찔렸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느낌에는? 자꾸 이제 소위 땅 따먹기의 개념에서 이제 본인들은 막 그구를 일단 다지고 그렇죠. 거기를 집토끼로 만들어서 하고. 뭐 산토끼를 잡으러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산토끼인 줄 알았는데 이쪽 집토끼가 될 지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또 막 그냥 팔딱팔딱 뛰더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던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게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이거 자체가 맞습니다. 국민들한테도 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그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진영 내에 분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죄가 됐을 때를 전제로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무죄가 됐을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죄가 되면 그냥 예. 단순히 이재명 대표는 그럼 날개 달고 훨훨 날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한 계단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은 자칫하면 여론의 주목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재미없는 심심한 밋밋한 경선. 그럴 수 어차피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독주를 하고 네. 누가 봐도 90% 언저리에 득표를 할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 보기에도 별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 밋밋한 경선이라는 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 저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뭐 서로 물어뜯기도 하고 뭐 또 뭐 구구와의 단절을 한 해 만에 윤석열을 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해 만에 뉴스의 중심에 있게 네, 그런 걸로 계속 이제 이슈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가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슈를 뺏기지 않겠다. 그렇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오.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바라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사실 뭐 이제 DJ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해왔고. 아니 그리고 유럽의 기준으로 놓고 예. 볼 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진짜 보수하고 진보가 뭔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책도 좀 쓰고 있고 한데 오.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예. 미녀들의 수다라는 데에 나온 그 따루 씨가 있었어요. 따루 핀란드에서 오신 그분한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당들을 보면 따루 씨의 핀란드야말로 복지를 중심으로 한 상당히 이 이념 정당들이 이제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따루 씨의 답변이 네. 보수 정당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우익 정당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민주당이요? 예. 그때 따루 씨가 얘기할 예. 때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예.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사람도 박 기자님처럼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시에 뭐 한나라당이었을 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그러면 무슨 정당이냐 그러니까 따루 씨가 그런 정당은 핀란드에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존재할 수가 없다. 예. 해산까지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아, 그런 정당이 핀란드에 있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우리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지형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내란을 계기로 네. 보수를 참칭하던 세력의 민낯이 뭐였는가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정치권도 재편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포용의 행보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요. 아, 정말 이 포용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행보를 보면서 또 성장을 얘기하고 예. 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극우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태극기, 성조기, 뭐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서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고 예.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묵묵히 이 탄핵 상황, 내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이른바 이제 중도층을 포함한 우리 예.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진짜 국정 현안을 챙기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 그렇죠. 어디냐, 정치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극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예. 내 스스로 사실은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또 사람이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보는 거는 본능이니까 그런 지향 정치적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네. 흔쾌히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에 대한 그 호불호가 네. 극명하게 갈리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나는 저 내란 세력 끔찍하게 싫어. 윤석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네. 그리고 국힘당 저기는 절대로 표를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민주당은 보니까 이재명 후보라면 나는 이재명 후보도 싫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냥 아주 그냥 무조건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나는 무조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는 어차피 네, 뭐 어떻게 해도 안 찍으니까. 예,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대고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뭔가 의심하는 분들에게 음. 이분들한테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3월 중순에 탄핵이 결정이 되면 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 예. 시작이거든요. 예. 의원님도 잘 모시시겠네요. 대선 국면 되면은 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요? 예 바쁘실 것 같은데요. 글쎄, 의원님도? 제가 뭐 백수가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뭔가 또 역할을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 이제 오마이 TV도 이 탄핵 정부 끝나자마자 또 이제 대선 시작이라서 그러니까요. 참 여러모로 또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은 하고. 분들이 사실은 그 네. 파면되기를 되게 원하시면서 일종의 휴식을 위한 하나의 아. 포인트로 마일스톤으로 생각을 하시던데 이제 시작. 안 그럴걸요. 이제 정말 시작 스타트가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최강욱 의원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나갈까, 어떻게 예. 바꿔 나갈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예.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준동이 지금 갤럽 조사 결과를 봐도 네. 이분들도 이제 좀 포기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네. 다시 한번 식어가는 국면들을 맞이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진짜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안감은 좀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좀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봤습니다. 최강욱 의원, 뭐 이제 최강욱 요원이라고 지난번에 불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최강욱 요원과 멀도 요원의 오늘 또 금요일 오후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오마이 TV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 눌러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마이 TV 박종호의 스팟. 오늘은 금요일은 여러분 아시죠? 오전 9시에 한번 달리고 오후 4시에도 한번 달립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까 보니까 뭐 빅토리님, 뭐 슝슝님,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아침에 4시에 최강 우연 옵니다. 오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오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역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오늘 방송 이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5시 4분인데요. 네, 저희 VOD로 다 올려놨으니까요. 다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라이브도 좀 올라가 테니까 그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마이 TV 평일 아침 9시 박정호 기자 매일 여러분 만나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시에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